지금부터는 실제로 점수들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스마트 컨트랙트 관점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어쨌든 이 블록 플로어라고 하는 방법은 모든 클라이언트가 다른 모든 클라이언트들의 모델을 평가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들은 자신의 전체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 다른 클라이언트들의 모델을 평가를 해요. 그리고는 평가를 했을 때 점수가 어떻게 나오느냐, 0.0에서 1.0 사이의 값을 가져요.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모델이 더 좋다라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정의가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정확도 같은 게 이 역할을 수행을 해줘요. 정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모델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임의의 모델 W와 W'에 대해서 정확도가 더 높다라는 건 평가 점수가 더 높다라는 얘기고, 평가 점수가 더 높은 거는 모델 W가 더 좋은 점수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정확도 같은 걸 쓰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 클라이언트들의 전체 점수는 저렇게 평가 점수들을 수집을 해서 오버롤 스코어, 전체 점수를 스마트 컨트랙트가 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전체 점수는 A와 B, 이 두 가지로부터 결정이 됩니다. A는 그들 모델에 대해서 보고된 점수의 중앙값이고요. 그 다음 B 요소는 보고된 점수와 중앙값 사이의 최대 차이의 역수입니다. 뭔가 말이 어렵지만 좀 이따 어떤 건지 자세히 살펴볼 거고, 이 A와 B 중에서 더 작은 값이 클라이언트의 전체 점수가 돼요. A는 뭐 말한 것처럼 내가 제시한 모델에 대한 평가 점수의 중앙값이니까 내가 낮은 퀄리티의 모델을 등록할 경우에는 A 값을 낮게 받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점수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고요. B 같은 경우에는 평가 퀄리티 점수라고 해가지고, 이거 내가 보고한 점수예요. 보고된보다는 보고한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클라이언트들에 대해 가지고 부정확한 평가를 등록할 경우, 내가 실제로 평가 안 하고 그냥 랜덤으로 찍어서 보냈다, 이런 식으로 등록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정직하게 했다는 가정하에서 중앙값이 올바르게 나올 텐데, 이 중앙값과 현저하게 큰 차이를 보이겠죠. 그러면 저 점수가 낮아지게 됨으로써 내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역시 수도 코드로 나타나 있고요. 이게 실제로 스마트 컨트랙트로 짜여져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에발루에이션, 에발 함수만 제외를 하고 나머지 전체 부분은 전부 다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구동이 됩니다. 첫 번째, A라는 클라이언트가 다른 사람 K 클라이언트의 모델을 A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평가하고 스마트 컨트랙트에 등록하게 돼요. 평가만 스마트 컨트랙트의 바깥쪽에서 존재하는 일,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에 등록하게 되고요. 그 클라이언트 K에 대한 중앙값 점수를 등록한 점수들을 기반으로 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중앙값 점수 중에 최대값이 1.0이 되도록 스케일링을 해줍니다. 이제 평가 퀄리티 점수라는 걸 계산하게 되는데, 이게 아까 B에 해당되는 영역을 계산하는 거고요. 역수를 계산한다라고 했는데 x분의 1처럼 단순하게 역수 취하는 게 아니라 저 맥스값 0,0.5 플러스 x분의 0.5 마이너스 x라고 하는 모양의 함수를 사용을 해요. 왜 저런 걸 사용하냐면 점수들이 0과 1 사이로 스케일링이 됐기 때문에 x분의 1을 취하게 되면 0과 1 사이로 다시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불편사항이 있고, 두 번째로는 0.5보다 큰 경우,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등록한 점수랑 중앙값 점수의 차이가 0.5보다 큰 경우에는 그냥 0으로 만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내가 중앙값과 별반 차이 안 나는 점수를 제시했을 경우에는 높은 점수를, 그게 아닌 경우엔 점점 낮아지다가 0.5부터는 다 0의 점수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수 중 최소를 계산하게 되는데 결국엔 최대 차이의 역수예요. 최대 차이의 역수는 차이의 역수 중 최소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최소 역수들 중에서 최대값이 또 1.0이 되도록 스케일링을 해줍니다. 이 A와 B 구한 것들 중에서 최소값이 최종 점수가 되는 거죠. 이 일렬의 과정을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특징이 어떻죠? 포문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행히 중첩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일렬적으로 다 수행이 돼야 리턴 값을 가집니다. 그렇게 효율적인 구조는 아니에요. 가스비가 많이 들겠지만 다른 기존의 솔루션들보다는 가스비가 적게 들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오프체인 솔루션으로 이 연산을 블록체인 상에서 수행하지 않고 블록체인 밖에 위탁함으로써 절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ICML이라는 게 보안 하키는 아니다 보니까 보안 쪽에 대한 엄밀한 분석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대신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냐면 모든 종류의 알려진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식으로 입증을 합니다. 유명한 공격들에 대해서는 저항성이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앞서 언급을 했지만 이 블록 플로우라고 하는 방법론은 50%까지, 최대 50%까지 악의적인 참여자가 있어도 저항성을 가진다, 내구성이 있다, 탄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총 n명의 에이전트가 있으면 악의적인 친구들 n명까지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m은 0명에서부터 n을 2로 나눈 것까지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차등 정보 보호라는 것의 정의에 따라서 매우 높은 확률로 n-1에 단합한 에이전트들은 나머지 에이전트들의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노이즈를 통해서 정보를 숨기기 때문인데 대부분의 경우 n이 3보다 큰 경우에는 n-1이 n 나누기 2보다 2분의 n보다 큽니다. 그래서 정보가 숨겨진다라는 것은 증명이 되고요. 블록체인 쪽에 이제 위협 모델을 살펴보자면 공개 키와 비밀 키 암호화과 POW 합의 알고리즘이 블록체인 보안의 핵심이 되죠. 특히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보안에 기저가 되는데 전체 이더리움 50% 이상의 연산력을 차지하지 않는 한 공격을 수행할 명시적 방법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시간당 15만 불에 가까운 비용을 요구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성공한 바는 없고요. 따라서 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공격하는 것은 블록플로우의 실질적 위협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저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공격 방법은 우리 시빌 어택이죠.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공개되어 있고 익명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들이 이론적으로 수차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블록플로우가 아까 스마트 컨트랙트 배포할 때 살펴봤지만 등록 가능한 이더리움 어카운트들을 미리 선언을 해놓습니다. 사전 입증된 이더리움 계좌만 참여 가능하게 해서 이 시빌 어택을 막아요. 그래서 각 에이전트가 단 하나의 계좌만을 가지는 걸로 보장을 하고 시스템을 구동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연구의 한계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는 IPFS와 데이터 공유에 있어서 위협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 IPFS 같은 경우에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이전트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모델의 해시값을 등록한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고요. 블록플로우 프로토콜은 각 에이전트가 2분의 n 모델 이상을 로드하도록 요구를 해요. 아까 테스트 과정이라고 했고 기준치를 넘기지 못하면 제거 나간다 그랬었죠. 그래서 다른 에이전트 절반 이상을 로드해서 회신하도록 요구를 하고 반대로 2분의 n 이상의 에이전트들은 어느 한 모델에 대해서는 동일한 모델을 회수했다로 보고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블록플로우 위협 모델에서는 2분의 n 이상의 정직한 에이전트가 있기 때문에 저런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점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공격이 가능한데 이때는 공격의 종류가 좀 많아요. 예를 들어 악의적 모델이 있을 수 있고 이 악의적 모델을 등록하는 거는 가중치가 믿을 수 있는 데이터셋에서부터 산정된 값이 아니다라는 거고 모델이 랜덤하게 그냥 만들어졌거나 출력을 바꿔가지고 학습시킨 경우에 해당을 하겠죠. 이런 악의적 모델을 등록하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평가 점수의 중앙값을 취하게 되는데 이게 낮게 나올 거니까요. 낮은 점수는 낮은 암호화폐 보상 혹은 징벌로 이어지고 또한 각 라운드 끝에 글로벌 모델을 계산할 때 점수에 기반해서 가중치를 적용하기 때문에 저런 거에 페널티가 적용이 되고요. 시스템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그럼 만약에 단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비밀리에 로우 데이터랑 모델을 공유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절반 이하의 단합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중앙값을 구하거나 할 때 절반 이상이 정직하게 점수를 등록하면 결국 정직한 점수가 선택이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합한 모델이 만약 선택이 되고자 한다면 최고의 모델을 등록하는 수밖에 없겠죠. 이 멜리셔스한 악의적인 에이전트들은 최고의 모델을 등록을 해가지고 이 모델에 대해서는 1.0점을 주자, 최고 점수를 주자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 블록플로우라고 하는 방법은 결국 강력한 모델을 등록한 사람에게 높은 보상을 줘야 되는데 대신 이렇게 하면은 많은 에이전트들이 강력한 데이터셋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를 할 수 있습니다. 공격이 아니죠. 이거는 긍정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공격으로서 간주하지 않는다라는 거. 평가 중에 공격이 있을 수 있는데 커밋된 리빌이라고 해서 먼저 등록해놓고 나중에 공개하는 이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점수를 단합이 없으면 복제해서 활용을 못해요. 그리고 모델의 중앙값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값들을 0으로 만들어 버리거나 낮게 만들기 때문에 정직하게 평가할 요인을 주게 되죠. 만약 단합이 있다면 정직하지 못한 이 사람들, 단합한 친구들은 실제 같은 수치를 동일하게 등록을 할 건데 예를 들어 우리 모델엔 1.0을 주자, 남들에겐 0.0을 주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아까 말했다시피 절반보다 적은 값들이기 때문에 중앙값 모델에 선택되지 못하고요. 또한 중앙값이 전체 스코어 결정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전체 점수, 오버롤 스코어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걔네들만 중앙값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페널티를 받는다라는 이 모델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0.5 이상 떨어지면 0점의 점수고 0점의 점수면 암호화폐 풀에 대한 지분을 빼앗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위조 행위가 최적 행동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험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성능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덜트랑 KDD라는 데이터셋을 이용을 했고요. 이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은 일단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데이터셋들에 대해서 3분의 2의 데이터는 N명의 클라이언트들에게 분배를 해줬고요. 분배할 때 중복 없이 분배를 해주고 각각이 0.8, 80%는 훈련을 위해 사용하고 0.2, 20%는 훈련의 검증을 위해서 사용을 했고요. 클라이언트들은 자신의 전체 데이터셋을 가지고 남의 클라이언트를 평가를 합니다. 3분의 1을 떼냈으니 남은 3분의 1은 어디 있느냐? 전체 글로벌 테스트를 위해서 남겨뒀고 실험이기 때문에 저렇게 떼서 남겨둔 거지 실제로는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체 실험에서 로지스틱 회기라는 구조를 사용을 했고 여기서 L2 정규학에서는 알파 1.0으로 했느니 등등등 여러 얘기들이 많지만 일단 스킵하도록 하고요. 저 평가 함수, eval 함수에는 정확도 같은 걸 쓸 수 있다 했는데 그걸 산정하는 방법 중 하나인 F1 스코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에이전트들의 F1 점수의 중앙값이 3분의 1 테스트 데이터셋을 가지고 평가한 F1 점수와 나란히 위치하더라. F1 점수의 중앙값이라는 수치는 모델 퀄리티를 잘 대변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게 합리적이란 거죠. 두 번째 실험은 이 보상에 대한 얘기인데 기여 점수 절차, 즉 전체 점수가 높은 이 데이터셋이 과연 잘 보상을 받고 있느냐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높은 퀄리티의 데이터셋을 이용하면 곧 강인한 모델과 높은 정확도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달리 말하자면 많은 정확한 데이터셋이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셋 사이즈를 가지고 평가를 해봤더니 에이전트의 모델, 평가, 전체 점수 각각에 대해서 전부 다 데이터셋 사이즈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더라. 다른 어떠한 정보 공유 없이도 많은 데이터셋을 가진 에이전트에게 더 보상을 많이 줄 수 있더라. 실제로 내가 데이터셋 사이즈 얼마다 이런 거 얘기 안 했지만 알아서 전부 다 상관관계를 잘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보상을 줄 수 있다라는 게 나오죠. 그 다음 실험으로는 정직한 에이전트들과 단합하는 에이전트들에 대한 비교인데 전체 50에서 단합한 클라이언트들은 1명에서 24명까지 실험을 진행했는데 단합한 클라이언트들끼리는 서로 1.0점을 주고 나머지는 0.0점을 주든 이렇게 하겠죠. 이때 단합을 하면 당연히 모델 점수는 높게 나오게 됩니다. 서로 1.0점을 주니까. 그렇지만 전체 점수가 저것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평가한 평가 점수가 중앙값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까지 포괄을 하기 때문에 전체 점수가 낮게 나오더라 라고 알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또 실험을 진행했는데 악의적인 에이전트들이 랜덤한 데이터 또는 출력 클래스를 바꾼 반전된 데이터로 학습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악의적인 에이전트들 역시 80대 20으로 훈련과 검증 데이터셋을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 악의적인 에이전트들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정직한 에이전트들보다 낮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잘 검출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핵심적인 실험을 하나 더 진행을 했는데 바로 우리 블록체인에서 이더리움의 연산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 거죠. 이 이더리움 연산 비용은 가스로서 측정이 되고 가스는 스토리지 사용량과 CPU 연산과 연관이 되어 있죠. 꼭 비례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스토리지랑 CPU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가스를 더 많이 내는 게 맞습니다. N명의 에이전트와 R번의 연합학습 라운드를 가지는 함수, 저 가스라는 걸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총가스 비용을 리턴하겠죠.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 3만 얼마, 3만 2천 N 더하기 54만 R 플러스 48만 NR 만큼의 가스를 가진대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실용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오프체인 연산을 활용해서 트루빗이라든가 아비트럼이라든가 이런 연산의 오프로딩 솔루션들이 있어요. 이걸 활용하면은 경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블록플로우라고 하는 방법론은 완전한 탈중앙화와 프라이버시 보존, 프라이버시 프리저빙을 갖춘 책임감, 어카운터블한 페더레이티드 러닝 시스템이다. 페더레이티드 러닝에서 기존의 여러 방법론들이 제시가 됐지만 신뢰 혹은 비용 문제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 신뢰와 책임감 사이에 비용과 책임감 사이의 격차를 좀 해소하고자 했다. 물론 비용은 조금 해소를 못했어요. 비용은 오프체인 연산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고 기존의 어떠한 시스템도 책임과 프라이버시 보존과 트러스트 리스와 악의적 에이전트 위험 모델을 동시에 제공하는 모델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블록플로우는 이걸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특징들을 조합을 한 덕분에 연합학습을 연구할 수 있는 범위가 확장이 됐죠. 예를 들어 에이전트들이 서로 알 필요도 신뢰할 필요도 없이 퀄리티 높은 모델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국제협력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블록플로우는 성능 향상을 위해서 좀 더 스케일러빌리티를 가지는데 이 N 에이전트와 R 연합학습 라운드에 대해서 정근적인 비용이 N제곱의 R로 표현이 돼요. 각 라운드마다 각 에이전트들은
다른 에이전트들의 모델을 평가해야 된다는 저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평가가 점점 더 급격하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대신에 N명의 에이전트가 아닌 Q, N보다 현저히 작은 Q명의 에이전트를 스마트 컨트랙터에서 무작위로 선정해서 서로의 작업을 평가하도록 구현할 수도 있고요. 충분히 큰 Q에 대해서는 높은 확률로 정확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고, 심지어 N 나누기 2보다 작은 N명의 악의적 에이전트들에 대해서도 내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퓨처웍으로 언급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충이 있으면 가스 소모량을 크게 줄일 수 있겠죠. 플러스로 확장성까지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블록 플로우라는 방법이 기존에 제시되었던 그 어떠한 특히 인센티브 기반의 블록체인 플러스 페더레이티드 러닝을 보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실제로 논문도 되게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꽤 괜찮은 솔루션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